민홍전으로 시작해서 박지원의 소설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박지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작년에 교과서를 통해서 허생전을 배우셔서 아시다시피 실학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비춰봤을 때는 굉장히 근대적인 사상을 갖춘 사람이었다. 이런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런 근대적 사상적인 면모를 작품에 녹여낸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본인이 굉장히 양반이면서도 그 당시의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을 했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이 쓰이지 않았던 개성적인 사실주의에 입각한 이런 개성적인 문체를 사용해서 작품을 썼던 작가다라는 것을 저희가 염두에 두시고 작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홍전은 말 그대로 민씨라는 노인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여기서 이제 민홍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사람은 실존 인물입니다. 그래서 실존 인물인 이 민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민유신이라고 이제 실명이 나와 있고요. 이 사람은 굉장히 총명하고 말솜씨가 좋아요. 그러니까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벼슬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이 나에서는 이제 박지원이 되겠죠. 이 나는 이제 작가인 박지원이 될 테고, 이 박지원이 마음에 병이 들었었는데 누가 민홍이라는 사람을 추천해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가 민홍에 대한 일화를 나열한 소설이 민홍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 일화가 등장하고요. 이 일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민홍의 이런 인물적 특성들이 드러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것 중에 뭐 이런 게 있는데 이제 질문들을 여러 번 한단 말이에요. 너 불사약은 뭐라고 생각해? 그러면 불사약은 밥이야. 이런 얘기하고 신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가난뱅이야.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은 누구야? 글을 많이 읽는 사람이야. 제일 맛있는 건 뭐야? 소금이야. 제일 무서운 건 내 자신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재치 있는 답변을 하는 이런 민홍의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장면이 무엇이 두렵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앞에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손님이 계속 물어보니까 민홍이가 척척 답을 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따질 수 없자 손님이 약간 마침내 분이 올라 약간 화가 난다는 듯이 얘기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런 질문을 해요. 두려운 것을 보셨나요? 이랬더니 나 자신만한 게 없어 이러면서 용과 같고 범과 같고 도끼, 활 이런 야만이 이런 다양한 여러분들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바를 잘 설명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황충이에요. 사람들께서 황해도라는 곳에 황충이 들끓어서 그것을 잡느라고 다들 난립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민홍이 이제 모른 척하고 황충을 왜 잡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때 막 사람들이 왜냐면 이 벌레는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벼농사에 이렇게 피해를 주잖아요. 그래서 잡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민홍이 뭐라 그래요? 황충을 누구라고 하냐면 종로 앞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탐욕스럽고 추악한 탐관오리를 황충, 이 해충에 비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뭐겠어요? 벌레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 탐관오리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황충이라는 것은 이렇게 백성을 착취하는 이런 지배계층을 비유해서 이렇게 재치가 있고 그 당시 양반 계층에 대한 비판을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이다라는 거고요. 그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 이제 파자놀이에 대한 게 있어요. 파자놀이로 얘가 이제 민홍을 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민홍이 이제 무슨 뭐 파자놀이에서 뭐 이런 말을 해요. 춘첩자 나가 민홍 보고 춘첩
촉자 방제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제 한자를 이렇게 풀어 헤치는 거거든요. 풀어 헤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춘첩자는 어쨌든 그러니까 민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방제는 뭐 늙은 개가 짖는다. 얘가 이제 70이 되도록 있었다 했잖아요. 벼슬도 안 하고. 그래서 늙은 개 짖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단숨에 파자놀이를 민홍이 알아듣고 너가 나한테 모욕을 가하려고 했으나 이 모욕을 가하려고 한 시도는 실패했다. 오히려 이렇게 이제 막 한자를 풀이해서 오히려 나를 칭송한 셈이 돼버렸다. 뭐 이런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재치가 정말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일화를 통해서 잘 드러내는 것이 민홍전입니다. 자, 그러면 226쪽 보시면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민홍에 관한 일화를 제시하는데 대화체의 형식으로 묻고 답하는 걸로 주로 많이 나타나 있고, 이 일화를 통해서 민홍의 지혜와 기지, 이런 재치, 그리고 당대 사회를 바라보는 비판의식이 잘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묻고 답하는 이런 문답 구조를 통해서 결국에는 민홍이란 사람을 제시하면서 작가가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더라라는 겁니다. 민홍전이라는 제목에서도 아실 수 있듯이 민홍의 세계를 일대기적으로 서술을 하더라. 그 중간에 일화를 나열하고 있는 사파식 구성을 통해서 이 작품이 구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성에 대한 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민간에서 떠도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박지원이란 사람이 조선의 현실, 하층민, 민간의 문화, 그러니까 즉 상류층의 문화가 아니라 하류층의 이런 문화에 관심을 두고 그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고자 했던 그런 작가의 태도적인 면이 잘 드러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박지원의 다른 소설에서도 잘 드러나거든요. 민홍전은 왜 집필했을까?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보자 라는 것은 결국에는 실제 생활, 실학적 가치관, 민홍의 모습에서 보이는 해악과 풍자를 통한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비판의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홍이라는 인물도 여러분들 박지원처럼 뭐래요? 특히 황충이라는 부분에서 아실 수 있듯이 당시 사회에 대한 풍자, 비판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민홍의 모습을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이만큼의 재주를 지녔지만 세상에서 크게 쓰이지 못하는 인재들의 현실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 작품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년에 배우셨던 허생전을 생각해 보시면 허생이 이한대장에게 막 신랄하게 그 당시에 조선 사회를 비판할 때 하나의 문제점으로 짚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불합리한 인재 등용의 현실을 문제점으로 하나 꼽았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작품에서도 드러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227쪽으로 넘어가시면은요, 박지원 소설에서 잘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작가의 생각을 어떤 구체적인 대상에 빗대어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표현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혀의 문제를 비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잘 활용했던 표현 방식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광문자전 볼게요. 자, 민홍이라는 인물은 그래도 벼슬을 하진 않았어도 학문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광문자전 같은 경우는 이 광문자라는 애가 바로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거지예요. 그래서 이 당시 보여줬던 소설의 전형성이 완전히 깨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까지 고전 소설 이제 여러 가지 인물 유형들을 많이 봤잖아요. 영웅형 소설도 보고. 그래서 영웅형 소설 속에서는 항상 무슨 천상계에서 죄를 지어서 적강했네, 또는 원래 좀 뭔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 해서 대부분의 소설의 주인공들이 제자 가인형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재주가 있으면서 아름다운 외모조차도 괜찮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얘는 아니에요. 외모도 별로고 특히나 신분이 거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문자전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새로운 또는 근대적인
이러한 인물형 인간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쓰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민홍정과 광문자와 관련된 일화를 나열하면서 이 광문자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이런 성격들이 잘 구체화, 형상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광문이가 오해를 받고 이게 다시 해소되는 이러한 구조가 연쇄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내용을 보시면 얘가 원래 거지예요. 근데 나름 거지의 우두머리 노릇을 하게 된 거죠. 다른 애들이 이제 우두머리로 추대를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우두머리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나머지 이제 거지 애들이 국어를 하러 간 상황이었는데 한 아이는 아파서 남아 있었어요. 광문이하고. 그런데 광문이가 보니까 이 아이가 곧 죽을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음식을 구걸하러 먼저 나갑니다. 나가지 않아도 되는데 근데 그 사이에 아이가 죽어요. 근데 문제는 다른 거지 애들이 광문이가 아이를 죽였다고 의심합니다. 자, 오해를 받죠. 첫 번째. 그 상황에서 이것도 오해고요. 그래서 얘가 어느 부잣집에 들어가다가 개가 막 짖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도둑으로 또 오해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광문이가 막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가만 보니까 이 집주인이 얘가 굉장히 순박해 보이고 도둑이 아니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의 요구대로 거적을 줍니다. 거적을 얘가 하나 얻어서 이제 집주인이 이제 얘 뒤를 보니까 광문이가 아까 죽었던 그 이제 다리 아래서 다른 거지 애들이 죽은 거지의 시신을 그냥 다리 밑에다 버려요. 근데 그 시신을 수습해가지고 거적으로 싸서 무덤을 만들어 주더라 이거죠. 그리고 뒤에서 제문식으로 이렇게 중얼중얼 울면서 이제 의로운 이런 모습들을 보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집주인이 광문을 의롭게 여겨서 약방하는 부자에게 이제 청거를 하죠. 그래서 일자리를 주선해주고 얘가 이제 약방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시면은 오해받고 거기에 대해서 해소가 한번 되잖아요. 약방에서 일을 굉장히 잘 하는데 중간에 돈이 없어져요. 그래서 부자가 우회를 하고 막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사촌애가 와서 한 3, 4일 뒤에 저 사실은 제가 돈을 빌리러 갔는데 안 계셔가지고 제가 잠깐 빌렸거든요. 지금 갚으러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없어지자 이 부분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겼다가 이 오해가 해소가 되죠. 해소가 되고 부자가 이제 막 광문이의 의로움을 널리 퍼뜨리게 됩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일화들을 통해서 광문이가 얼마나 의로운 애인지가 나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도 그 광문이 사촌 동생이 돈을 들고 나가는 걸 본단 말이에요. 그걸 얘기했으면 자신이 오해가 풀리겠지만 얘기하지 않고 묵묵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광문이 이런 이제 인품적인 훌륭함, 그다음에 뭐 정직성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일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워낙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서 신용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신뢰가 높아진 거예요. 그래서 광문이가 보증을 서주면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줬다는 거죠. 또 하나, 누가 싸우면 거기 가서 막 우스운 짓을 하는 거죠. 익살과 기질을 이렇게 부려서 싸우던 사람들도 웃게 만들고 뭐 이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화들이 굉장히 이제 얘가 인품이 좋은 애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나이가 들어서 장가들 걸 권해요. 근데 이제 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신의 외모가 추해요. 어여쁜 계집의 얼굴은 누구나 다 좋아한대요. 또한 잘생긴 남자를 좋아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근데 나는 이렇게 못생겼는데 결혼하면 되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 많이 얘기들 하는 것이 이 당시에 남녀 평등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역지사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돌이켜서 볼 수 있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광문자전에서는 광문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작가의식이 드러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 작가의식과 맞닿아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한 장 넘어가셔서 269쪽 보시면은 일화 제시, 즉 사파적 구성을 통해서 나타난 소설이다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이런 일화적인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광문의 인간 존중이라든가 믿음과 의리 이런 거라든가 남녀 평등이라든가 욕심을 경계하는 절제적 가치관, 가식이 없고 순수한 모습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인물의 모습들이 일화를 통해서 잘 형상화되어 있고, 이러한 광문이의 모습은 작가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가치관,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광문이를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양반 지배층, 본인도 양반이면서 양반 지배층의 가치보다는 현실적이고 이런 서민적인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작가의식을 알 수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지가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중층, 하층의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는 것은 이런 새로운 인간형을 제시하고자 했던 작가의 의식이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중층, 하층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기존의 신분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고자 했다라는 것이 엿보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광문. 자, 추한 거지예요. 천한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긍정하는 면모를 저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광문이처럼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인이 있는 삶을 오히려 강조하는 부분을 저희가 찾아볼 수 있었다. 그쵸? 그래서 양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훨씬 다른 사람들보다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거지의 이야기를 주인공으로 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뭐예요? 기존의 양반 사회를 은근히 풍자하고 있는, 간접적으로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혈통, 돈과 권력을 가진 양반이라고 할지라도 광문처럼 이런 따뜻한 인간미, 정직함, 시인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훌륭한 인간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럼 보여주는 일화송의 하나가 뭐예요? 여기 안에서 보시면은 잠깐 228쪽으로 넘어가시면, 자, 이 부분인 거죠. 한양에 유명한 기생인 운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엄청 유명한 관리가 와도 춤을 추지 않는데, 광문이 거지가 오면은 상석에 앉히고 그를 위해서 칼춤을 추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히려 신이 있는 이런 인물형을 긍정했다. 오히려 양반 사이를 풍자했다. 은근히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양반전이고요. 양반전은 진짜 본격적으로 양반을 대놓고 비판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은 정말 그 당시에 근대적, 진보적 지식인으로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유감없이 작품에서 발휘한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여기서 여러분들 그 나오는 것 중에 바로 하나가, 이 사람이 실학파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실사구시, 사실적인 거에 근거한 거고, 이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 배우셨던 그 허생전에서도 나왔지만 당대에 유학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위치입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생활과 전혀 관련되지 않은 걸 가지고 너무 다루는 문학이다 이렇게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이제 작품의 주인공은 양반인데 굉장히 몰락한, 경제적으로 이제 몰락한 양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양반은 분명히 이제 긍정적인 측면은 나름 학식과 인품이 있는 인물이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적인 무능을 가지고 있는 양반의 이야기를 다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낙 유명한 거긴 한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성군의 양반이 살았어요. 어질고 학식이 높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하지만 늘 가난해요. 그래서 관청에서 곡식을 구워 먹는데 문제는 갚지는 못하고 계속 곡식만 구워 먹으니까 나중에 그게 쌓였던 게 이제 곡식이 막 천석이 돼가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어느 양반이 이렇게 곡식을 구워다 먹었냐고 이제 관찰사가 양반을 잡아들이고 이제 갚으라고 하는데 도저히 관공을 갚을 도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부자라는 사람이 양반은 가난해도 영광스럽지만 자신들은 아무리 부자여도 양반들이 있을 때는 막 절을 해야 되고 너무 낮고 천한 생활이다. 양반 신분을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라 그럽니까? 비록 부자라고 해도 늘 천대만 받더라. 양반만 보면 굽실거려야 되고 이런 모욕이 어딨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 이 부자라는 사람은 보시겠지만 자신의 경제력에 걸맞은 신분을 이런 갖고 싶은 욕망을 드러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양반의 그 신분을 사기로 한 거죠. 그것을 안 군수가 아니 이런 참된 높은 것을 숭상하고 또 대신 갚아주고 하면서 양반 증서를 만들어주겠다고 막 사람들을 모아요. 그러면서 양반 매매 증서를 만들어주는데 이제 매매 증서가 두 겁니다. 자, 첫 번째 1차 증서는 이거예요. 양반으로서 지켜야 할 사항, 그러니까 의무적인 걸 쭉 나열합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굶주림 참고 추위를 견디고 가난하단 말을 하지 말고 예측 가능한 촘촘을 베꼈어야 되고요. 막 보시면은 막 새벽 한 5시에 일어나서 그때부터 막 경전을 외워라든가 보시면은 굉장히 의무사항이라고 얘기하는데 지키기 어려운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때 부자가 가만히 듣더니 이게 뭐냐고 이익이 뭐가 있냐고 이러면서 막 불만을 표시하죠. 부자가 이제 불만을 표시하니까 군수가 2차 증서를 만들어주죠. 2차 증서의 내용은 양반의 권리와 혜택을 나열한 거예요. 양반의 특권적인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벼슬이 돈 자르고 굳이 벼슬을 하지 않더라도 내 눈을 매라 그러면 억지로 매야 되고 얘네들의 상투라든가 코스염이나 아무나 잡아 떼도 벌을 받지 않고 이러면서 굉장히 혜택이라고 말하는데 일반적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히 불쾌한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자 봐보세요. 이웃집 소가 있으면 내 논밭을 먼저 갈게 하고요. 그 다음에 말을 듣지 않으면 코로 잿물을 먹이고 상투를 붙들어 매고 수염을 자른 듯 갖은 형벌을 다해도 원망을 할 수가 없대요. 혜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나를 도적놈으로 만들 셈이란 말이요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도적놈은 뭐예요? 양반이잖아요. 즉 여러분들 보시면 양반은 도적놈이다 라는 굉장히 여러분들 수위가 높은 신랄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 양반전이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반에 대한 작가의 의식, 즉 양반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작가의 인식, 태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에서 내용이 좀 빠졌는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관찰사가 곡식을 엄청 많이 이제 구워 갔는데 이제 빌리지는 다시는 갚지 못하는 상황을 알게 됐잖아요. 이때 이제 양반이 간곡을 갚을 도리가 없어서 막 울기만 해요. 여기서 이제 막 양반이 운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양반처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당신은 평생 그리기만 좋아하더니 고을을 황곡을 갚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요. 그래서 찍찍 이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반이란 한 푼어치도 안 되는 거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굉장히 여기도 양반에 대한 비판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양반 부인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작가 의식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마치 여러분들 작년에 배웠고 좀 이따가 이제 포인트만 체크할 건데 호생처와 같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 장 넘겨서 정리할게요. 자, 조선 후기로 가니까 계속 이제 이 말이 나와요. 저희가 막 서동지전 할 때도 그랬었지만. 자, 일단 조선 후기 신문지에 동요사항이 나타나는 거죠. 왜냐면 양반을 사고팔 수 있는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양반 중에 옛날에는 양반들이 벼슬도 있고 원래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단 말이에요. 그 대부분의 평민들은 가난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들이 역전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빈곤에 시달리는 몰락 양반들이 있었고 평민에도 불구하고 상공업이나 이런 것들을 종사하면서 신흥 부유층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렇게 부를 축적한 평민 중에서 부유한 애들이 나왔고 그리고 중간에 또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이런 국가의 난리가 두 번 일어나면서 또 하나 돈을 받고 신분을 양반으로 올려주는 이러한 정책들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제의 동요, 양반 계층의 몰락 이러한 시대사회상들을 반영한 작품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요. 아까 보시면 여기서 주된 대상이 양반 매매 증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증서의 내용은 뭐냐면 양반이 지켜야 할 덕목과 의무였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게 안 나와 있어서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 상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체면과 거칠애를 중시하는 것들이 많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경전을 외우고 뭐 딱딱딱딱 소리를 내야 되고 막 뭐 갓도 그냥 쓰면 안 되고 무슨 뭐 물결이 치듯이 막 써야 되고 막 이런 거칠애적인 허례허식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문서는 양반 계층이 그냥 무능력함 그리고 허례허식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두 번째 증서는 뭐예요? 양반의 권리와 혜택 이런 특권의식에 대한 건데 보세요. 백성에 대해서 아무리 횡포를 부려도 처벌받지 않는다. 이런 수단과 행보를 정당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양반 계층의 너무 불합리한 특권 이런 것을 풍자, 비판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작품을 통해서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럼 아까서 계속 얘기했던 부분, 바뀐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양반의 모습과 양반의 허황된 의무와 특권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 이어져 왔던 이런 허황된 특권 의무들을 비판하는 것. 그 다음에 부자도 무분별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는 경계도 같이 드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지원은 양반이 지녀야 할 진정한 덕목을 강조한 거예요. 즉 양반 자체 신분제를 폐지하자 이렇게 얘기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선 드러나지 않았는데 군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군수라는 사람은 부자가 양반에게 신분을 산 것을 알고 나서 공개적으로 증서를 통해서 양반의 권리를 인정해 주겠다고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죠. 자, 일단 공정한 인물이다. 혹시나 이제 이게 사사롭게 거래돼서 평민 부자가 양반이 못 될까봐 공정한 인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거죠.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양반과 부자 사이에 신분 매매를 양반이죠. 공개적으로 공정하게 처리해 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결과적인 면에서는 어때요? 부자가 양반 신분을 획득하는 것을 얻는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군수는 이중적인
인물로 묘사된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이런 내용들이 다 안 나와서 제가 이제 이 부분까지 정리를 했고요. 자, 한 장 옆에 바로 넘어가셔서 233쪽 보시면은 이런 부분 있죠. 양반매매 증서 작성을 통해서 부자의 욕망을 억압하는 존재로 군수를 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더 넘기시면 예덕선생전이 있어요. 자, 광문자전하고 느낌이 비슷한데 예덕선생이니까 뭔가 선생이라는 호칭을 통해서 굉장히 뛰어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민홍전, 그 다음에 광문자전, 예덕선생전 이런 애들은 특히 일화제시를 통해서 뭔가 작가가 긍정하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놔두고 그 인물의 일화를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덕선생전에서 이 예덕선생은 뭐냐면 다른 집에서 말 그대로 똥과 오줌을 이렇게 퍼나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굉장히 하층민족에 속하는 사람이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 부분이 나와요. 이제 여기 중에 성귤자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당시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죠. 이 사람은 이 예덕선생을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긍정적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성귤자라는 사람의 제자가 있어. 이 자목이는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낸다고 성귤자 밑에서 떠나겠다고 말하는 제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둘이 문답을 하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가치관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줄거리 보면서 말씀드리면 자, 성귤자는 예덕선생이라는 벗이 있었대요. 근데 예덕선생은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분녀를 거두어 나르는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귤자에게 자목이란 제자 중에서 아니 다른 유명한 학자들과 왜 교우하지 않고 벗을 사귀지 않고 이런 비천한 일을 분뇨를 나누는 일을 하는 비천한 일을 하는 이 엄행수와 친하게 지내니까 저는 이제 그럼 제자를 그만둘래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내용 있죠.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부끄러워요. 저는 선생님의 문화 밑에서 떠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성귤자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엄행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겉으로는 그래 더럽고 천하게 보일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과 성격은 누구보다도 훌륭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너가 더럽다는 이 분뇨를 거는 사람아서 각종 먹거리가 자라고 정말 엄청난 가치의 이런 여러 가지들의 일들이 발전을 하게끔 만든 사람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은 배만 부르면 되지 굳이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사람이 참된 은자야. 숨어있는 진정한 인물이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소엔 더러운 옷을 입지만 새해가 되면 깨끗하게 정갈한 옷을 입고 새해에 주변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인사가 끝나면 다시 본인이 입던 옷을 입고 평상시대로 소박하고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면 위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배를 채우기엔 마찬가지인데 꼭 굳이 고기를 먹을 필요가 있냐 이러고 평소에는 보세요. 정월초하루에는 예의는 충분히 갖출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뒤에 보시면 엄행수를 비춰봤을 때 부끄럽지 않을 사람은 드물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성귤자의 입을 통해서 결국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오히려 그 당시의 당대 양반은 엄행수만큼 깨끗한 사람이 없다. 이런 양반 사대부를 오히려 천한 사람이지만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일화를 제시하면서 깨끗한 척하는
실상은 깨끗하지 못한 당대 양반 사대부를 비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답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목이라는 사람이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왜 이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냐고 그랬더니 성귤자가 대답하죠. 그 대답을 듣고 자목이 반발해요. 다시 성귤자가 대답하면서 얘기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벗을 사귀는 방법과 엄행수가 얼마나 사람됨이 훌륭한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제 2번 보시면은 예덕이란 뜻은 이제 더럽다. 그 다음에 덕을 베푼다는 게 합쳐진 말이에요. 더럽지만 덕을 베푸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자목과 대화를 통해서 아실 수 있듯이 봉건사의 엄격한 신분체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자목은 엄격한 그 신분체제라는 것에 이제 사고방식에 봤을 때는 자신의 스승인 성귤자가 이런 사람과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부끄럽다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분 관계없이 또 겨우 친구할 수 있는 평등사회 이런 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드러난 소설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만큼 양반층의 뭔가 허례허시라든가 신분에 얽매여서 교우하려는 이런 삶 자체를 간접적으로 자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허생전이고요. 이제 허생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배우셨던 소설이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포인트만 짚을게요. 일단은 이한이라는 사람이 저희가 이제까지 많이 봤다시피 조선후기 신흥 부유층 대표이고요. 뭐 초반에는 허생의 아내가 허생을 집 밖으로 나가게 하는 데 있어서 작가의식을 이제 대변하는 인물이었잖아요. 허생이 맨날 책만 읽으니까 너는 도대체 뭐하냐 이러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허생이 보이는 행보에 대해서는 작가의식을 이제 잘 보여주는 이제 능동적인 이제 인물로서 나옵니다. 일단 238쪽 넘어가서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일단 허생전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였었죠. 또 하나 허생이 그 이상사회 건설 실험을 하잖아요. 이래서 일단은 허생이 이제 새로운 섬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적들을 데리고 섬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배우셨던 거 기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양민이 도둑으로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회 현실에 대한 비판, 그리고 군도라고 해서 그런 도적의 무리가 생길 만큼 수많은 양민들이 고통을 받았다는 현실들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죠. 즉 양민들이 일반 그 평민층들이 경제적으로 몰락해버린 거죠. 그럼 경제적으로 얘네들이 몰락해서 도둑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이 이렇게 만든 책임은 누가 있냐? 이런 사회 구조의 책임은 그 당시 지배계층들에게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빈민들을 구제하기 위한 이런 실천의 필요성이 당연히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지금 여러분들 조선후기 소설들을 여러분들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적으로 신분 질서의 동요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업을 기반으로 한 이황과 같은 이런 신흥부자가 출현하고요. 또 하나는 자, 평민들도 양반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글이 배포가 됐잖아요. 평민의식이 성장했다는 거죠. 평민의 의식이 그만큼 성장한 만큼 양반들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요. 이런 무능한 양반에 대한 비판도 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여러분들 하나가 뭐예요? 허생이 제시한 세 가지 방안이 뭐였냐면 불합리한 인재 등용, 그 다음에 칙명
배청, 그러니까 명과 여전히 친하려고 하고 병자호란에서 이미 청나라한테 굴욕적인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청하는 청나라를 배척하려고 하고 뭔가 이제 청나라를 이제 공격하겠다는 이런 북벌론 말로만 부르짖고 실제로는 실천하지 못한 이런 허구성들을 비판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급진적인 주장이 있었는데 허생이 간지 모르게 종족을 감췄다라는 부분은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나름의 작가의 의도였을 거다. 이런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작년에 허생전을 통해 배우셨기 때문에 좀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허생전까지 보셨고요. 저희가 이제 호질 같은 경우는 요거까지 해야 되는데 시간이 좀 애매해서 다음 시간에 호질까지 정리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